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간추린 경제 뉴스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대폭락을 기록했습니다. 주가가 급락하면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돼 거래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악화 우려에 더해 국제 유가가 30%대 폭락세를 보이면서 공포가 극에 달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7.79%, S&P 500 지수는 7.6%, 나스닥 지수는 7.29%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제 유가는 20% 이상의 대폭락을 기록하며 마감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주요 산유국들의 추가 감산 합의가 불발된 이후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간 유가 전쟁 조짐마저 보이면서 유가가 수직 낙하했습니다. 뉴욕 상하거래소에서 4월물 WTI 가격은 배럴당 24.6% 떨어지며 31.13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현지 시간 9일 코로나19와 관련해 세계적 대유행의 위협이 매우 현실화됐다고 경고했습니다. 테오드로스 아브하눔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이날 제네바 WHO 본부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이제 코로나19가 많은 나라에서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백악관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응 논의를 위해 월가 경영진과 회의를 할 예정이라고 워싱턴 포스트 등이 현지 시간 9일 보도했습니다. 회의는 11일 예정되어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참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증시가 크게 출렁이는 가운데 이뤄진 대책 회의라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네, 간밤에 유가가 급락했습니다. 유가는 장중한때에서 30% 이상의 폭락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일단 1991년 걸프전 이후로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WTI는 이제 30달러 선까지 시장에서 빠졌습니다. 그리고 유가의 급락의 충격을 증시가 모두 받아들이는 모습이었는데 유럽 증시 폭락했고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모두 7% 이상의 급락을 보였습니다. 유가가 급락하면서 회사채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고 투자 심리 악화로 이어졌는데요. 어제 우리 증시도 양시장이 모두 급락했습니다. 코스피 시장 4% 이상 폭락하면서 이제 시장이 1950선까지 빠졌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4% 이상 빠지면서 610선까지 내려오면서 어제 시장 종가가 형성됐습니다. 특징적이었던 것은 어제 시장의 수급이었는데요. 어제 외국인들 코스피 시장에서 1조 원 넘게 팔아치웠습니다. 역대 최대 순매도 폭이었는데 그러니까 한국에서 증시가 생긴 이후로 어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팔아치웠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우리는 어떤 이슈에 집중하면 좋을지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1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다뤄볼 이슈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이 폭락한 뉴욕 증시 상황 짚어보고 전해드렸듯이 감산 합의 실패로 유가가 폭락했습니다. 갈등 상황 세부적으로 짚고 유가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탈리아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이 지역 봉쇄라는 초강수를 내놓았습니다. 이후 결속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타임에서는요. 국제 유가 폭락으로 우리 시장도 불안합니다. 함께 영향 짚어보도록 하겠고 이어서 아베 일본 총리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가 나타나자 역사적 긴급 사태로 지정하겠다고 표명했습니다. 현재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인데요. 카카오페이 증권 영업부의 윤정식 팀장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간밤의 시장 상황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 그대로 시장이 패닉이었습니다. 유럽 증시 모두 급락했고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7% 넘는 폭락세를 보였습니다. 장중한 때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기도 했는데 일단 유가가 급락했기 때문에 시장의 충격을 모두 가져가는 분위기였습니다. 일단 부채 비율이 높은 개별 에너지 기업들이 급락하면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빠졌는데요. 더불어서 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된 우려도 컸습니다. 시장 상황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짚어봐 주시죠. 네, 이 전일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대형 악재 두 가지에 상당히 크게 반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제 코로나19의 확산, 이탈리아의 이 확진자 수가 한국의 확진자 수를 넘어서고 미국의 확진자 수도 대폭 증가하는 그런 모습들 나오고 있고요. 국제 유가 폭락 충격까지 더해지면서 이 한국 증시보다도 더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특히 스탠다드 앤 푸어스 지수가 7% 폭락하면서 15분간 거래가 중단되는 서킷 브레이커까지도 발동이 됐는데요. 이 전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7.29% 이 폭락한 23,979.90에 거래됐고요.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전장보다 7% 이 하락한 2,764.21에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6.86% 하락한 7,987.44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3대 지수 모두 한 7% 내외의 그런 거의 폭락 수준의 이 하락을 보여줬고요. 시장 같은 경우는 코로나19의 확산 그리고 국제 유가의 폭락 이런 두 가지의 충격파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상당히 좋지 않게 반응을 했고요. 유럽과 미국 등에서 코로나19가 지속 확산하면서 시장의 공포심을 극대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탈리아에서 확진자가 빠르게 늘면서 당국은 일부 지역에 봉쇄령을 내리는 등 이 전격적인 조치도 단행이 됐는데요. 이 존스홉킨스 대학의 집계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진자는 11만 명을 상회했습니다. 사망자도 3,900명 수준에 육박할 정도로 늘었는데요. 미국에서도 확진자가 560명 이상으로 증가했고, 이 금융의 중심지죠. 뉴욕주도 확진자가 급증하자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등 상황이 상당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국제유가의 폭락이라는 이 암초도 더해졌는데요. 지난주 석유 수출국 기구죠. 오펙과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은 추가 감산은 물론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인 기존 감산 합의의 연장에도 이 합의를 하지를 못했는데요. 러시아가 추가 감산에 대한 이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이 합의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유국 간의 갈등도 곧바로 표출이 됐는데요. 오펙의 거의 주인격이죠.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4월 선적분 주요 원유의 수출 가격을 전격 인하했고요. 또 다음 달부터 산유량도 대폭 늘릴 것이란 경고를 내놨습니다. 주요 산유국들은 이 서로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서 유가에 대한 이런 폭락을 감수하고 시장 점유율을 늘리는 이 유가 전쟁에 돌입할 것이란 우려가 커졌는데요. 서부 텍사스 원유와 브렌트유 등 이 주요 원유 가격은 장중 한때 30% 내외의 폭락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 국제유가가 폭락하면 이 에너지 관련 기업의 실적에 직격탄이 됐는데요. 그러면서 에너지 관련 이 기업 회사채 부실 등은 금융시장 전반의 불안 요인이 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이런 우려감들도 시장에 좋지 않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융시장 상황이 심각해지자 이 연방준비제도 같은 경우는 단기 유동성 투입을 긴급히 늘리겠다는 발표를 내놨는데요. 이 연준의 공개시장 조작을 담당하는 뉴욕 연은은 이날 성명을 통해서 이 하루짜리 이 오버나이트 환매 조건부 채권 레포라 그러죠. 이 레포의 거래 한도를 오는 12일까지 기존 1,000억 달러에서 1,500억 달러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기간물 레포 한도도 기존 200억 달러 수준에서 450억 달러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조치도 시장의 불안 상황을 달래는 데는 상당히 좀 부족할 만큼 불안 상황은 많이 팽배해진 그런 모습이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범유럽 지수까지도 7% 이상 뭐 하락을 했고요. 뭐 WTI 같은 경우도 21.15% 하락을 하면서 30달러대 이제 초반까지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국제 유가 급락으로 인해서 이 하이힐드 회사채가 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신용 리스크로도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10년물 국채 금리가 0.32%까지 이 하락을 하면서 굉장히 좀 많이 떨어졌는데 시장 참여자들이 안전자산으로 도피하는 이런 패닉에 빠진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보건기구가 이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위협이 매우 현실화되었다라고 발표한 점도 이 부정적인 영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미국에서 코로나19의 확진자가 전일 대비 200명 가까이 하루 만에 급증하면서 600명을 넘어섰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 미국의 확진자가 증가하자 소비 둔화 우려가 높아지는 등 경기 위축에 대한 가능성을 높인 점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한편 미 상원 금융위원장 같은 경우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으로 행정부와 유급 휴가 연장과 납세 연기 등 이 경기 부양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지만 영향력은 상당히 좀 제한적이었고요. 이 종목별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번 사태 상당히 좀 크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알 수도 있는데요. 국제 유가가 급락을 하자 이 부채가 많은 이 셰일 오일 기업들이 급락을 했습니다. 셰일 오일 기업들은 이 초기에 셰일 오일을 채굴하기 위해서 상당히 좀 부채가 많은 그런 뭐 기업 집단들에 속하는데요. 이 직접적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배럴당 40달러 유지가 필요하고 30달러 미만이 될 경우에는 파산이 급증하게 되는데요. 이 결과로 인해서 뭐 아파체라든지 옥시덴탈 같은 이 종목들이 이 50% 가까이 급락을 했습니다. 하이힐드 회사채 ETF인 HIG 같은 경우는 장 초반 2018년 1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을 했고요. 이 에너지 기업에 대한 대출이 전체 대출 중 18%를 차지하는 이 BOK 파이낸셜과 같은 중소형 지방 은행들도 25% 이상 급락하는 등 신용 리스크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 유가가 32달러, WTI 기준 32달러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이 조금만 더 떨어진다라면 30달러 미만이 되고요. 이 그렇게 된다라면 셰일 오일 기업들 파산이 되고 그러면은 이 신용 리스크 상당히 좀 부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S&P 기준 12개월 이 예상 PER이 10년 평균인 이 15배를 15배를 하회한 14.9배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일부 반발 매수세도 유입된 점, 뭐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 큰 폭으로 하락보다는 밸류에이션적으로는 뭐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으로 하락이 있을 수 있겠지만 뭐 반등에 대한 가능성 현재로서는 그래도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다가 미국 금융권과 행정부가 11일 수요일 날 긴급 회동을 할 것이라는 소식 등도 시장에서는 뭐 좋게 반응할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별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요. 국제유가가 급락을 하면서 엑손모빌이나 쉐브론 같은 에너지 업종 뭐 12%, 15% 급락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특히 이 코노코필립스가 24.84%, 이오지 리소스가 32% 하락을 했고요. 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부채가 많은 이 아파체나 옥시덴탈 같은 셰일 오일 기업들 50% 넘게 이 하락을 했습니다. 더불어 셰일 오일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급감할 것이라는 분석에 이 캐터필라 같은 산업재 등도 뭐 14.28% 좀 크게 하락하는 모습들 보여줬고요. 이 장중 10년물 국채 금리가 0.32%를 기록하는 등 급락하자 JP모건이라든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같은 금융주가 10%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BOK 파이낸셜과 같은 에너지 업종에 대한 대출이 많은 중소형 지방은행들 낙폭 상당히 좀 큰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 한편 GM, 포드 등 자동차 업종은 중국에서 공급되는 부품 부족이 부각되면서 이 하락했습니다. 특히 소비자들이 새 자동차를 구매하기보다는 이 수리하는 것을 원한다는 소식 또한 부정적으로 전해지면서 뭐 10% 넘게 하락하는 모습들 보여줬고요.
하지만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람들이 항공 대신 자동차 여행에 의존하게 되며 이는 필연적으로 주행거리 증가에 따른 유지 보수를 위한 부품 수요가 높아질 것이라면서 자동차 부품 회사들만 일부 좀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월마트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는 약보합 정도의 모습을 보여줬지만 매출 품목의 다양화를 기반으로 시장 불안을 회피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면서 장중에 잠깐 강세를 보여지기도 했지만 대부분 지금 ETF 같은 경우들도 섹터별도 거의 모든 섹터가 하락을 했다라고 보셔도 될 정도로 미국 시장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국제 유가 급락 부분 더욱더 자세하게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감산 합의 실패로 국제 유가가 급락을 했는데 갈등 상황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짚어봐 주시죠. 네, 사실은 지금 국제 유가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떨어졌습니다. 이 국제 유가를 폭락시킨 러시아의 감산 거부에 대한 결정 배경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의 셰일가스 산업을 견제하기 위한 빅픽처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CNBC 같은 경우는 8일이었죠. 오펙과 비오펙 23개 산유국들, 이른바 오펙 플러스가 추가 감산 합의가 불발된 것과 관련해서 푸틴 대통령이 근현대 역사상 최악의 전쟁 중 하나로 기록될 만한 유가 전쟁을 촉발시켰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희생자는 미국 셰일오일 기업들이 될 수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CNBC 같은 경우는 소식통을 인용해서 러시아는 유가를 떠받쳐 미국의 셰일가스 산업을 지지하길 더 이상 원치 않는다고 전했는데요. 파이낸셜 같은 경우도 협상에 관여한 관계자들을 이용해서 러시아가 추가 감산에 동의하지 않은 건 오펙 플러스의 감산으로 미국 셰일가스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는 경계심 때문이라면서 러시아의 이번 결정은 미국 셰일가스 산업뿐 아니라 미국 경제에도 피해를 입힐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앞서 오펙 플러스 같은 경우는 지난 5일에서 6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추가 감산 논의를 가졌는데요. 사우디가 주도하는 오펙은 코로나19로 전 세계 원유 수요가 하루 210만 배럴 감소했다라면서 하루 평균 원유 생산량을 150만 배럴 줄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비오펙 산유국들을 이끄는 러시아가 또다시 좀 더 시장을 지켜보자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반대를 했는데요. 러시아는 그간 리비아와 베네수엘라의 원유 공급 차질로 자연스럽게 감산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사태로 인해서 미국 셰일오일에 대한 손익분기점이 $50 정도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줄도산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셰일에서 원유와 천연가스 등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투자 대비 수익을 내려면 국제유가가 지역별로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50 정도는 돼야 된다는 게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50 밑으로 떨어진 저유가 상황이 지속된다라면은 셰일 산업은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앞서 지난 2015년에서 16년에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2014년 상반기까지 배럴당 $100 수준에 머물던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같은 해 6월 이후 60%가량 추락을 했고요. 2016년까지 $50 이하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미국 셰일가스 기업들과 이에 투자한 글로벌 기업들이 자산을 매각해서 적자를 메우거나 결국 파산하는 모습들까지 나왔는데요. 문제는 현재 글로벌 경기 상황이 2015년은 16년대보다도 더 나쁘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글로벌 원유 수요 자체가 급감을 했는데 여기에다가 산유국들이 추가로 생산량을 늘리게 된다라면은 수요가 더 줄어들어서 작은 변화라도 국제 원유 시장에 끼치는 파장이 클 것이고 이렇게 된다라면은 미국 셰일 기업들에 있어서의 파산 현실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나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미국 정부가 러시아 국영 석유 기업인 로스네프트와 유럽과 러시아를 잇는 노르트스트럼 2 가스관 구축 사업에 제재를 가한 데 따른 보복이라는 의견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 일각에서는 러시아도 이번에 똑같은 방법으로 미국의 이런 조치에 대해서 보복에 나섰다는 주장이 나오곤 있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사우디의 추가 감산을 반대한 것이지만 미국과 사우디의 전략적인 동맹 관계를 흔들고
궁극적으로는 사우디와 미국의 갈등을 부추기겠다는 속내가 깔려 있다는 것인데요. 사우디가 증산하면 유가가 떨어져 미국 셰일가스 기업은 직격탄을 입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미국에 보복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장에 부담이 되는 이슈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19인데요. 일단 이탈리아에서 현재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탈리아가 봉쇄령을 전국으로 확대시켰다라는 뉴스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좀 EU의 결정력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당연 유럽 증시까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은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유가보다는 코로나 영향이 좀 더 컸고요. 그렇기 때문에 범유럽 지수죠, 스톡스 지수 같은 경우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7% 이상 폭락하는 모습들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탈리아가 상당히 좀 빠른 속도로 다른 나라들도 사실은 이 발병되는 이 속도가 전파되는 속도가 빠른 이 모습들 보여주는데 이탈리아가 특히 이 하루에 1,000명이 넘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서 지역 봉쇄라는 강수까지 두면서 상당히 좀 좋지 않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이 G7 회원국이면서 이 EU 내 3대 경제대국이라는 위상이 무색할 만큼 빠르게 코로나19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국내 총생산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이 관광산업을 비롯해 이 경제적인 충격을 감수하고라도 코로나19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몰린 건데요. 이 이탈리아의 코로나 확진자 속도는 한국을 넘어서는 지금 속도가 되었기 때문에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는 조금씩은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폭발하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기 때문에 향후가 좀 더 걱정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밀라노를 포함한 이탈리아 북부의 3분의 1을 봉쇄했고요. 이제는 그런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는 그런 모습들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 스위스, 영국 같은 다른 유럽 국가들의 상황도 심상치 않고요. 특히 이 프랑스와 독일 같은 경우는 확진자 수 이제 1,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여주고 증가 추세도 상당히 가파릅니다. 이 관광객이 많은 스페인과 스위스에서도 이 감염자들이 각각 스페인도 600명 가까이, 스위스도 300명 가까이 이 감염자가 확인된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관광객들이 많은 나라들은 특히 다른 나라로 이동하면서 코로나19를 전파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탈리아에서 벌어진 상황이 유럽 전역으로 확대가 될 가능성도 지금은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 곳곳에서 이 코로나19의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고 이 팬데믹 이 단계에 접어든 이런 부분들이 유럽에서도 경제적인 타격 상당히 심각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탈리아 이슈까지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카카오페이 증권 영업부의 윤정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KTB 투자증권 이소영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에 국제 유가가 폭락했습니다. 장중한 때는 30% 이상의 폭락세를 보였는데 이제 WTI는 $30 선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래도 그 영향이 좀 전방위적으로 퍼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유가가 폭락하면서 지금 이런 영향이 어디까지 갈지 시장에서 관심이 많이 모아지고 좀 우려스러운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미국의 제재로 석유 기반 경제가 휘청이고 있는 이란과 또 베네수엘라가 가장 우려스러운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부채가 있는 미국의 석유 기업 같은 경우에도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재정적 압력이 좀 커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텍사스주나 다른 지역에서의 노동자들을 해고해 왔는데 나이지리아, 앙골라, 브라질 같은 이 석유에 의존하는 개발도상국들은 심각한 경기 둔화를 겪을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첫 번째로
충격을 받을 국가는 이제 뭐 사우디가 좀 1차적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는데요. 우선 뭐 아람코 주가가 최근에 계속 빠지면서 공모가로 하회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아람코의 주가가 계속 내리면은 이 무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경제개혁 구상인 비전 2030이 위태로워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지금 이 가격 전쟁 얘기 나와주고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 유가의 가격 전쟁은 뭐 사우디가 어떤 비전 2030이라는 부분을 그 전부터 내세웠었는데 이 부분을 전면 보류하고 또 왕국을 또 저임금에 허덕이게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지적을 많이 시장에서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지금 뭐 석유 같은 경우에 유가 상황을 말씀드리면 석유는 계속해서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요는 계속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최근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부른 경기 둔화 우려로 우선 이미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큰 폭의 수요 감소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우디 같은 경우에도 하루 970만 배럴 생산해왔고 최대 생산 가능 규모는 1,200만 배럴 정도라는 그런 평가 나와주고 있는데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사우디는 하루에 200만 배럴을 더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좀 캐파를 좀 갖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이란 같은 경우도 약 100만 배럴 추가 생산이 가능한데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향후에 봤을 때도 어떤 감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유가 있는 어떤 석유 이 1차적인 이 생산 국가들한테는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 역시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우선 어떤 가스나 석유에 크게 좀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감산 연장에 반대하는 여러 가지 이유로 봤을 때도 이 석유에 대한 변동성이 러시아에서도 굉장히 큰 관심사고 이거에 대한 어떤 경기에 대한 방향까지도 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도 이런 유가의 변동성과 유가 하락에 의한 타격을 많이 받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에너지 산업에 대한 러시아의 의존도를 줄이기를 원하고 있긴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런 유가 하락 때문에 최근 러시아 루블화 가치 같은 경우에도 큰 폭으로 좀 하락했는데 우선 지금 73루블 선까지 지금 1달러당 지금 떨어진 상태에서 2016년 3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유로화에 대해서도 루블화는 1유로당 거의 83루블까지 후퇴하면서 역시 2010년 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이 같은 루블화의 하락은 역시 오펙과 비오펙 산유국 간들의 추가 감산 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국제 유가가 떨어지는 상황이 그대로 이제 루블화 가치 하락을 연결해 왔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가의 하락은 어떤 전체적으로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기업들과 국가들한테는 악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안에서 같은 경우에도 유가의 하락에 의한 수혜를 받는 그런 기업들보다도 이 하락 그리고 전체적인 펀더멘털에 대한 우려감이 기업들한테 전방위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계속 나와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일본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베 일본 총리가 코로나19 확산으로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가 나타나자 역사적 긴급 사태로 지정하겠다 이렇게 표명을 했습니다. 현재 일본 상황은 정확하게 어떻습니까? 네, 우선 일본의 최근에 좀 경기 지표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작년에 4분기죠. 일본 경제가 1년 전보다 7.1% 역성장한 부분을 나타났는데 당초에 예상했었던 6.3%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경제가 위축됐습니다. 일본 내각부는 2019년 10월부터 12월에 GDP와 물가 변동 등의 영향을 제외한 실질 기준으로 봤을 때도 전기 대비 1.8% 감소, 전년 동기 대비해서 7.1% 감소, 지난달 17일 발표했던 속보치는 전기 대비해서 1.6% 감소, 또 전년 동기 대비해서 6.3% 감소했는데요.
이 법인 통계 같은 최신 통계를 반영한 뒤 수정된 수치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시장의 예측치를 하회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전문가들의 예측치를 모아 정리한 중앙값은 전분기 대비 1.7%, 전년 동기 대비 6.6% 감소였는데 우선 체감 경기와 비슷한 명목 GDP는 전기 대비 1.5% 감소, 전년 동기 대비 5.8% 감소였습니다. 이게 실질 GDP를 항목별로 뜯어보면은 이 개인 소비가 전기 대비해서 2.8% 감소한 데 이어서 주택이나 여러 가지 시점을 봤을 때도 실질 GDP로 본다고 한다면 예측치가 다 떨어졌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지금 현재 설비 투자를 봤을 때도 같은 기간에 4.6% 감소하면서 상당한 좀 충격을 준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재무부가 2월 발표한 법인 기업 통계에 따르면은 이 금융과 보험업을 제외한 전 사업의 설비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3.5% 감소하면서 2016년 3분기 이후에 13분기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지금까지 설비 투자를 견인해온 비제조업 같은 경우에도 13분기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했고요. 공공투자는 0.7% 증가했고요. 실질 GDP 증감 기여도로 보면 내수가 전기 대비해서 2.3% 감소하면서 이 소비세 인상 여파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일본 정부는 작년 10월에 소비세로 8%에서 10% 인상한 바 있습니다. 반면 수출에서 수입을 뺀 이 외수 같은 경우에는 전기 대비해서 0.5% 증가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이런 경기 수치가 어떤 코로나 발발이 실물 경기로 연결되기 전에 그런 수치이기 때문에 향후에 코로나로 인한 타격까지 한다면은 일본 경제도 참 막막한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지금 현재 이런 상황 때문에 이제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같은 경우는 우선 이 코로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막대한 인적 또 물질 피해를 내고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하면서 역사적 긴급 사태라는 부분까지도 지정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차무연 예산위원회 출석하면서 신용 인플레이안자 같은 이 대책특별법 개정안의 제출과 또 여기에 코로나19를 역사적 긴급 사태로 지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코로나19를 공문서 관리 지침에 기초하면서 역사적 긴급 사태로 지정하는 것이라고 아베 총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 긴급 사태로 지정하면은 이 코로나19에 관련한 정보 회의, 의사록 작성 등이 의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선 담당 부서에서 검증 가능한 문서를 작성해 보존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욱 철저히 행하기를 지시한다는 부분을 덧붙였고요. 또한 아베 총리 같은 경우는 코로나19에 대응한 법안 개정으로 가능해지는 긴급사태 선언과 관련하면서 이 국민의 사건을 제약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충분히 검토해 판단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했었고요. 일본 정부는 이 신용 인플루엔자 같은 대책 특별법 적용 대상에 코로나19를 추가한 개정안을 이 10일이죠. 그러니까 오늘 가기 결정을 거치면서 13일 국회에서 성립시킬 방침입니다. 이 긴급사태 선언에도 임시 의료시설 설치를 위해서 소유자의 동의 없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등 이 사건 제한을 수반하고 있는데 이 총리는 이 법 개정 이유에 대해서 위기관리 관점에서 코로나19 감염의 급속한 확대 같은 최악의 사태를 산정하면서 국민 생활에 미친 영향을 최소한으로 막기 위해서라는 부분을 설명을 했고요. 우선 아시겠지만 전일에도 일본 증시가 급락하고 외환시장에서 엔화 환율이 급등하면서 이 금융시장 혼란이 좀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시장 동향을 계속 주시를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일본 상황은 이게 낙관을 할 수 없는 상황은 맞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일본도 문제지만 현재 한국도 문제입니다. 코로나19의 국내 확진자가 좀 늘어나면서 한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가 연일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항공업계가 크게 타격을 받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계속 항공업체들의 주가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선
지난주에 일본이 한국에 대한 입국 규제를 강화하면서 이 LCC, 그러니까 저가 비용 항공사와 또 여행지의 주가가 지금 계속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서 입국한 사람들을 일정 기간 격리하고 한국인에 대한 무비자 입국 정책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에 일본 정부는 항공편을 축소하는 조치까지 단행하겠다고 나선 상태입니다. 아베 일본 총리는 한국에서 일본으로 오는 항공편을 나리타 공항과 간사이 공항으로 한정하겠다고 좀 발표했고요. 이 코로나19 여행객이 급감한 상황에서 발표된 이 일본의 입국 제한 조치에 이 LCC 업체들은 겨박죄를 지금 맞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제주항공, 또 진에어, 이스타항공,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19로 이미 노선을 간편했으나 추가적인 노선 조정이 불가피하다라고 부분을 밝혔습니다. 진에어는 5개 노선 중 인천에서 후쿠오카, 또 인천에서 기타쿠슈, 부산에서 기타쿠슈 노선의 스케줄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이 이스타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인천과 가고시마 노선을 6일부터 또 인천과 삿포로 노선을 9일부터 운항하지 않기로 지금 결정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지금 최근에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 소식에 주가가 큰 폭 올랐으나 이 일본의 입국 규제 조치의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일본 관광이 이제 불매 운동 이후에 지금 계속 항공주와 여행주들의 이 주가가 큰 폭으로 좀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계속 나오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항공사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 항공사가 134조 원의 매출 손실을 지금 볼 수 있다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우선 영국의 대형 저가 항공사의 플라이비 같은 경우에도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법정 관리에 들어간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유나이티드 항공, 또 독일의 루프트 한자항공 같은 경우에도 주식이 큰 폭으로 올해 들어서 거의 30% 이상까지도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항공주와 또 그다음에 여행주,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지금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주가 하락을 좀 예상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 증시가 폭락하면서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가고 있는데, 특히나 이 채권으로 돈이 몰리면서 발행금리가 1%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 기업 회사채 발행 시장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최근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좀 떨어지면서 글로벌적으로도 봤을 때도 이 회사채에 대한 발행 부분이 활발하게 지금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우선 지금 현재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도 우선 특히 그전에는 이제 재무 구조가 좋지 못한 어떤 회사 같은 경우가 회사채 발행을 좀 많이 좀 유도했었는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대형사들도 이 회사채에 대한 발행 부분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이 마이너스 금리가 지금 되고 있는 전 세계로 우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마이너스 금리가 되는 상태에서 기업들이 이 회사채 준비에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SOE 같은 경우에도 이 공모채를 좀 발행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이너스 금리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추후에 봤을 때도 이 회사채에 대한 시장에서의 관심은 계속해서 뜨거워질 가능성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한마디로 쌀 때 발행을 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도 국내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는 총 12조 3천억 원치를 발행했는데 한 달 전보다 80% 이상 늘어났고요. 이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경기도나 우려까지 커지면서 이 안전자산 손으로 채권에 돈이 몰리면서 이 발행금리가 지금 1%까지도 떨어진 상태에서, 역시 채권값이 오르면 금리는 떨어지는데 싼 값에 자금을 조달하는 그런 좀 시장에서의 인식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 금리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서 회사채 발행에 유리한 조건이 형성된 만큼 우선 지금 신용도가 높은 기업이라면 굳이 은행 대출을 이용할 유인이 낮아 보인다는 평가까지 내려놓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채 발행은 계속해서 일어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 이서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 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고강용입니다. 먼저 레이더 영상 보시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일부 내륙을 제외하고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고 있는데요. 오늘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 그리고 제주 산간에는 최고 50mm, 그 밖에 전국에는 5에서 20mm가량이 되겠습니다. 낮에 제주도와 전남 해안부터 그치기 시작해서 전국이 밤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내리는 비로 인해 서울의 아침 기온은 7도로 온화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은 8도로 아침과 비슷한 기온이 이어지겠습니다. 또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국내에 머물러 있는 대기 오염 물질의 영향을 받아서 대기질이 나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남해상에서 동진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충청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 수원과 대전이 9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저녁부터 점차 비가 개겠습니다. 한낮 기온 속초가 10도, 울진이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대부분 낮부터 비가 갤 것으로 보입니다. 한낮 기온 광주와 전주가 9도, 부산은 14도 보이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매우 높게 일겠고요. 서해 남부 해상을 중심으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그 밖의 해상에도 오늘부터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가 그치고 밤사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내일 아침에는 서울이 영하 1도까지 기온이 내려가며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